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정보보호 개론 13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특수한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5종류가 있었습니다.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칭 암호 알고리즘,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물론 이것들은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 비대칭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 그때 사용하는 게 주로 전자서명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해시 함수, 맥 함수, 이렇게 5개를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비밀성, 인증, 무결성을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요구사항들 말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용되고 있는 암호 기술들을, 알고리즘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노트에서 살펴볼 암호 알고리즘은 맨 먼저 사인크립션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권한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비밀 공유 기법, 임계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N명한테 권한을 분산하고 이 중에 T명이 동의하면은 뭔가 할 수 있도록, T명 이상이 동의해야지만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비밀 공유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특히 데이터를 내 기기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업체에, 외부에 데이터를 유지했을 경우에 그 데이터를 보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 살펴볼 특수 암호 알고리즘은 사인크립션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메시지를 에 대한 비밀성도 제공하고 인증도 동시에 제공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은 각각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M 메시지에 대한 비밀성도 보장하고 인증도 제공하고 싶으면 그 메시지에 대한 전자 서명을 하고 메시지를 암호한 다음에 상대방이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상대방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해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암호하는 비용 따로, 전자 서명하는 비용 따로 이렇게 소요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인증 암호화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인증 암호화는 반대편이 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로도 어떤 증거가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자 서명과 암호화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두 연산을 자주 같이 하면 한 번에 두 연산을 동시에 해서 기존에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크립션은 전자서명과 암호화를 각각 별도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앨리스가 밥에게 사인크립션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갖춰야 되는 요구사항은 첫 번째로 수신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수신자만 메시지를 복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비밀성이 제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 서명을 하기 때문에 밥은, 그 수신자는 앨리스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비용은, 사인크립션 하는 비용은 각각 별도로 했을 때보다 연산 비용과 값의 길이, 결과값의 길이 측면에서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더 효과적이어야 되는 거죠. 효과적이 아니면은 사인크립션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별도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인 크립션을 하게 되면 이 방법과 좀 다르게 제3자는 서명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메시지가 비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3자들은 이 메시지를 확인하려 그러면은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인 크립션에서는 목적 대상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인 크립션에 포함된 서명도 반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인 크립션한 결과에서 전자 서명 부분만 떼어내가지고 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인 크립션의 경우에는 RSA 예를 들어서 사인 크립션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RSA 경우에는 개인 키로 암호화하고 또 공개 키로도 암호화할 수 있고 개인 키로 암호화하면은 전자 서명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키로 암호한 다음에 이 결과 값을 다시 상대방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사인 크립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RSA로 이렇게 이 메시지를 DA해서 암호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크기가 작아야 됩니다. 메시지 크기가 크면 이런 방식으로 전자 서명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인 크립션들은 실제 개발된 것들, 제한된 것들을 보면 이런 요구사항들을 다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토콜은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사인 크립션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어떤 연산을 동시에 동시라기보다는 어떤 연산을 두 개의 연산을 늘 자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 두 연산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의 연산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 사인 크립션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 공유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밀 공유 기법은 우리가 권한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으면, 즉 이 사람만 그 권한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 남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암호 기술에서는 여기에서 제시된 인계 기반 비밀 공유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 권한을 분산시킵니다. n명에게 한 명이 권한을 갖고 있던 것을 n명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n명 중에 임계값을 정해서 t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실제 우리 실세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고요. 가용성 때문에 NM 방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NM 방식이 되면은 n명한테 권한을 줬는데 그 n명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키를 갖고 있던 값을 분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계 기반 이 기술을 쓸 때는 NM 방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t는 보안 변수이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 있고 t가 작으면 작을수록
보안 강도는 낮은 겁니다. 적은 사람만 동의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면은 많은 협조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암호 기술에서는 권한은 암호키의 소유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비밀 공유 기법은 바로 이 암호키를 나누는 거예요. 혼자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용자들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도록 필요할 때 모아서 그 값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 공유 기법입니다. 각 사용자한테, N명한테 지금 목적은 키가 있어요. 이 키를 원래는 한 명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N명한테 나눠주게 되겠고 이 키 이렇게 해서 각 사용자한테 나눠준 값이 있을 텐데 이 값을 우리는 비밀 공유 기법에서는 그 사용자의 목, share라고 합니다. 이 몫을 각 사용자에 나눠주는데 요구사항은 서버로부터 받은 몫이 유언 몫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버가, 그러니까 이 비밀 공유 기법도 중앙 집중형이 있고 분산형이 있습니다. 중앙 집중형은 이 중앙 서버가 키를 생성한 다음에 이 키로부터 몫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몫들을 사용자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분산형은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요 N명끼리 프로토콜을 진행해서 자신들의 몫들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비밀 공유 기법의 목적을 생각하면 중앙 집중형은 말이 조금 안 되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 명이 키를 홀로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중앙 집중형은 그 키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키를 알고 있는데 그 키를 몫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결국은 이 서버는 혼자 권한을 남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좀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중앙 집중형도 있고 분산형도 있고 이 중앙 집중형에서는 그 키를 그 서버가 이렇게 갖고 있는 그 모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몫들을 사용자가 받았을 때 이 몫이 유효한 몫인지 나중에 내가 참여했을 때 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verifiable secret sharing이라고 합니다. 확인 가능한 비밀 공유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산형이 있고 중앙집중형이 있는데 중앙집중형은 이런 문제가 있다. 모순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직관적인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비밀 공유 기법을 만들어 보고 이 비밀 공유 기법의 문제점이 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형태의 비밀 공유 기법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대칭키 K를 N명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공유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하냐면은 서버, 여기 중앙 서버를 가정하겠습니다. 모순적이지만 우리는 끝에 가면은 분산형을 소개할 거예요. 그런데 분산형을 바로 설명드리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서버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이해를 높여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분산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중앙 서버가 있고요. 이 서버가 대칭키 K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키로부터 몫들을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n명에게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몫을 어떻게 생성하냐면은 랜덤한 값들, 키와 동일한 길이의 랜덤한 값들을 n-1개를 생성합니다. n개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n-1개를 생성해요. 그 다음에 원래 공유하고자 한 키와 이 생성된 S1부터 Sn-1을 XOR 해가지고 최종적인 Sn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값들이 각 사용자의 몫이 되는데, 만약에 이 K를 이 사용자들이 모여서 만들고 싶으면은 S1, S2 해서 이 모든 값들을 다 XOR 하면은 이 값은 K가 됩니다. 즉, 이 방식은 NN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떠올렸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방법은 한번 복원을 하면 K가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이 값들을 누구한테 줄 거고 다들. 그러면 그 사용자는 다 그 값들을 XOR 해가지고 K를 계산해서 사용하게 될 텐데, 사용하는 순간 그 사용자는 이제는 K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사용하게 되면 바로 노출이 됩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말고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사용자 몫을 생성하는 서버를 사용한다. 중앙 집중 방식이다. 이게 문제점이 있고요. 모두 모여야 복원할 수 있다. NN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조각이 분실되면 복원할 수 없다. 이것도 NN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한번 복원하면 비밀키가 노출된다.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칭키 방식에서는 한번 복원하면 노출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비밀 공유 기법들은 대칭키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키 시스템 중에서 개인키를 공유하는 거예요. 개인키를 공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개인키를 공유하더라도 개인키를 복원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복원해서 사용하면은 비밀 공유 만들어진 이 공개키를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키 방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암호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개인키의 몫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여기에다가 자기의 값들을 적용시키면은 M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또 다른 메시지를 암호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K를 온전하게 계산한 다음에 복구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계속 중앙 집중력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샤미르는 TM 방식의 비밀 공유 기법을 뭘 이용해서 제공했냐면 다항식을 이용해서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1차 다항식이 있으면 1차 다항식은 하나의 선을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 선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을 각 사용자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두 명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점들을 이용하면 이 선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T-1차 다항식이면 TN 기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차 다항식이면 이 2차 다항식도 어떤 곡선이 만들어질 거고 그 곡선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점들을 중에 하나를 각 사용자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3명이 모이면 자기의 점들을 공개하게 되면은 이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하고자 하는 K를 대칭키를 다항식의 상수항으로 두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서버는 1번째 사용자에게는 A 플러스 K 값, 2번째 사용자에는 2A 플러스 K 값, 3번째 사용자에는 3A 플러스 K 값, 이 값들을 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2명만 모으면은 Y 값은 1이고 얘는 2예요. 그러면 요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K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K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XOR을 이용했던 방법 말고 다항식을 이용했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는 NN이 아니라 TN을 얼마든지 원하는 T에 대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앞에서 살펴봤던 이 문제들은 다 해소가 돼요. 근데 여전히 이 방법은 사용자의 몫을 생성해줄 서버가 필요한 방식이고요. 또 한 번 보고 나면 비밀키가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이 키를 대칭키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집중 방식을 분산형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쉬운 방법은 각 사용자마다 다항식을 하나씩 다 만드는 거예요. 다항식 하나씩 다 만든 다음에 자기가 만든 다항식에 있는 좌표를 각 사용자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들이 받은 값들을 다 합치면은 어떤 다항식의 좌표를 만들 수 있냐면은 모든 다항식의 합이 되는 이 다항식의 해를 여기에 이 다항식에 해당되는 그 선의 그 좌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값이 공유하고자 하는 비밀값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 1번째 사용자는 3x 플러스 5를 썼고 두 번째 사용자는 2x 플러스 3을 썼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 공유해야 될 다항식은 5x 플러스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요 사용자한테 F1에 2를 값을 주고 이 값이 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용자는 F2에 1, 5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요 좌표에 있는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1의 2는 11이고 F1의 1은 8이에요. 그러면은 2의 1은 5고 F1의 1은 8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값은 13이 되죠. 요거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거는 스스로 계산할 수 있고 요거는 받은 값이고 요들을 합하면은 요 다항식의 좌표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좌표들이 요 사용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분산
분산형으로 다항식을 이용해서 비밀 정보를 TM 방식으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미르가 제안한 TM 비밀 공유 기법은 다항식을 이용하는 것이고, 내가 TN을 만들고 싶으면은 TN-1 다항식을 랜덤하게 만든 다음에 상수항에 공유하고 싶은 비밀값을 놓고 진행을 하게 되면 되겠고, 각 사용자들한테 이 다항식에 있는 곡선에 있는 점을 하나 알려주게 되겠고, 그것이 그 사용자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몫들과 이 라그란지 인터폴레이션 포뮬러를 이용하면은 상수항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수학이니까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t-1 다항식이면 이 다항식의 개수들과 상수항들을 모르더라도 t개의 좌표만 얻으면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요것들이 아니라 상수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봤던 4개의 문제 중에 이 3개의 문제는 다 그 다항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 4. 한번 보고 나면 비밀키가 노출되는 문제는 이제는 대칭키를 비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키 방식에서 개인키를 비밀 공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y gx라는 이산대수 기반의 공개키 방식에서 얘가 개인키가 되고 얘가 공개키가 될 때 요 x에 들어가는 값, 그것을 s라고 놓으면 요 s를 비밀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용자들한테 몫으로 이 다항식에 있는 i번째 사용자한테는 si 값, fi 값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뭐 수학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이 엘가마 방식으로 혼합, 하이브리드 암호로 메시지를 암호화했다. 그럼 어떻게 이 메시지를 복호할 수 있냐면 T명이 모이면 이걸 복호할 수 있는데, 각 T명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첫 번째 GR에 대해서 원래는 GR에 S승을 하면은 얘가 YR승이 되고, 이 YR승으로부터 KDF를 적용해서 K를 찾으면 요 값을 복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각 사용자는 자신의 몫이 있으니까 그 SI를 GR에 거듭 제곱을 해서 WI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WI들을 공개를 합니다. 공개해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라그랑자 요 인터폴레이션 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한 다음에 각 WI의 BI승을 해서 요걸 계산하게 되면 요 결과가 S가 돼요. 그래서 YR을 계산할 수 있고, YR을 계산하게 되면 K를 계산할 수 있고, K가 있으면 요거를 복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이 암호하기 위해서 G의 R승을 계산하고 Y의 R승을 계산한 다음에 KDF에서 K를 계산해서 프라임이라 합시다. 그러면 K'을 계산해서 K'으로 또 다른 M'을 암호화했다. 그러면은 이 WI들은 이거를 풀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또 복호하려 그러면은 T명이 또 WI 값들을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번 공유된
요 공개키는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더라도 그 Y를 이용해서 암호화된 요 메시지는 T명이 협력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개키를 그러니까 공개키의 개인키를 그 샤미르가 제안한 기법을 써서 비밀 공유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요구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 임계 기반 암호 기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들만 모여야지만 이제 그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 수 있고, 또 반대로 개인키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야지만 유효한 서명을 만들도록 또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개인키를 공유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항식을 이용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사는 각 참여자가 각자 다항식을 만든 다음에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다항식을 만들게 되면 분산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 암호 기술에 사용하는 비밀 공유 기술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그 다항식 개념은 되게 단순한 개념이에요. 한 선에는 수많은 점이 있지만 몇 개의 점만 모이면은 선 전체를 정의할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부터 TN threshold를 만들 수 있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는 누구든지 다 이런 다항식의 특성을 알고 있지만 그 다항식의 특성을 가져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지식도 뭐 다 알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이죠. 그런데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 아웃소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아웃소싱이란 데이터를 내부 서버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서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은 드롭박스, 구글 클라우드 등의 자신의 데이터를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 업체에 데이터를 맡길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유지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하면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입 및 유지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고 인건비, 공간 사용료, 전기세 등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으로 점점 데이터 아웃소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아웃소싱하게 되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 사적인 데이터를 더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데이터가 노출이 될 수 있고 조작될 수 있으며 심지어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아웃소싱에 대한 불안 문제는 암호 기술을 사용하여 일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보 노출 문제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서비스의 제공자도 볼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조작이나 손실 문제는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데이터가 조작 또는 손실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암호 기술을 사용했을 때 사용이 불편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봅시다. 우리가 궁극에 원하는 것은
데이터를 아웃소싱하면서 정보 노출과 조작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싶으며 데이터의 접근과 사용은 매우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 편리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것은 아웃소싱 된 데이터에 대한 세밀한 수준에서의 접근 제어가 제공되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걱정은 없고 원하는 서비스는 모두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신뢰 의존 정도를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기능이 모두 갖춘 데이터 아웃소싱을 원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여 아웃소싱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이 아웃소싱 데이터에 대한 보안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아웃소싱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유지하면 그것의 노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암호화를 서비스 제공 업체가 하는 방법과 사용자가 직접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서비스 제공 업체가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 업체는 데이터의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 업체를 신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암호화하는 간단한 방법은 각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랜덤한 대칭키로 암호화하고 랜덤한 대칭키를 자신의 공개키로 암호하여 함께 저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데이터를 동일 대칭키로 암호화할 수 있지만 키가 노출되었을 때 모든 데이터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마다 다른 키로 암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저장 공간이 암호하기 전보다 많이 요구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평문보다 암호문의 크기가 초기 벡터, 채우기 등 때문에 증가할 수 있고 각 데이터마다 암호화된 대칭키가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공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아웃소싱은 사용하는 공간에 비례하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의 증가는 비용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암호화하였을 때 또 다른 문제는 공유 문제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와 일부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아주 세밀한 접근 제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공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무결성 검증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결성 검증 서비스는 아웃소싱된 데이터가 조작 손실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무결성을 확인해야 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다양할 수 있고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를 생각하면 파일 단위나 폴더 단위로 무결성 검증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데이터를 다운받아 확인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또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로컬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물론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한 무언가는 사용자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버 측면에서도 무결성 증명을 위해 데이터 전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면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매우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결성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 서비스에 대해 서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는 책임 회피 목적으로 데이터가 조작 또는 손실되어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싶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웃소싱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검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결성이기 때문에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를 이용한 간단한 해결책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사용자는 파일의 해시 값을 유지합니다. 파일을 해시한 다음에 올리기 전에, 업로드하기 전에 파일의 해시 값을 계산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파일의 해시 값을 계산한 다음에 서명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해시 값과 서버가 보내준 해시 값을 비교해서 무결성이 조작이나 손실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파일 크기에 따라서 서버가 해시값을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물론 해시 함수는 매우 빠르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파일의 크기가 영화 파일이다 이러면 매우 크겠죠. 그 파일의 용량들이. 그럼 그런 파일들의 해시값을 매번 사용자가 무결성을 요청할 때마다 새롭게 계산해야 되면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인데요. 우리는 이 무결성 검증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버를 신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버들은 책임 회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서버가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냐면은, 원래는 서버는 매번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은 파일에 대한 해시 값을 새롭게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서버는 처음 파일이 업로드 됐을 때 해시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보관하고 있고, 매번 요청할 때마다 새롭게 계산하지 않고 이전 해시값, 보관하고 있는 해시값을 계속 주면 사용자는 해당 파일이 조작됐는지 수정됐는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결성 검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버는 매번 새롭게 계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번 새롭게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값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무결성 검증 서비스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해시 함수를 이용한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결책은 첫 번째 해결책의 첫 문제점 1, 전체 파일에 대해서 해시값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 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전체 파일을 n개 블록으로 구성하고 그 블록마다 해시값을 계산해서 사용자는 유지해야 됩니다. 이제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것은 해시값이 n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파일당. 기존에는 하나였지만 이제는 n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무결성 검증 서비스를 요청할 때 일정한 수의 랜덤 블럭에 대한 해시값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 블럭들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해시값과 비교해서 무결성을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사용자는 블록 개수만큼의 해시값을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해시값을 유지해야 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수 개수가 아니라 n개로 늘어났습니다. 블록 크기만큼 많은 개수의 해시값을 유지해야 되니까 차라리 파일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저장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 파일을 위탁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서버도 이 똑같은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각 블록의 해시값을 유지하여 속일 수 있지만 서버는 이득이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파일만큼 크기의 또 다른 어떤 정보를 속이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니까 그것은 별로 이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버는 이 공간을 많이 유지해야 되면은, 근데 이 비용이, 유지하는 비용을 또 고객한테 청구하면은 이거는 또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격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것들을 다 유지하고 있기는 공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득이, 이런 어떤 손실과 손실에 따른 보상 문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그렇게 효과적인 해결책들이 되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바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용자의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여기에 가까우면 좋겠죠.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매번 새롭게 계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옛날 계산된 값을 가지고 응답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서버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맥을 사용해서 매번 새롭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맥을 이용하게 되면, 맥은 이제 메시지만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키를 매번 바꿀 수만 있다 그러면은 예전에 그 어떤 키를 이용해서 계산된 맥 값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용자는 랜덤한 키 K를 준비해서 파일의 맥 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 맥 값을 사용자는 유지합니다. 그럼 O1이 되죠. 우선은 사용자는 요 맥 값과 키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서버에게는 이 맥 값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서버에는 이제 파일만 업로드한 상태이고요. 사용자는 그 무결성 검증 서비스를 요청할 때 K를 전달합니다. K를 전달하면 서버는 그 순간에, 그 전까지는 K가 없었으니까 새롭게 K를 이용해서 파일 전체에 대한 맥 값을 계산해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은 이렇게 동작하겠지만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매번 키가 바뀌어야 됩니다. 키가 안 바뀌면 여전히 예전에 해시 함수를 사용했을 때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K를 이용해서 맥 값을 한번 계산했으면 그걸 보관한 다음에 다음번 요청에서는 계속 그 맥 값을 새롭게 계산하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중 사용으로 바꾸려 그러면
사용자는 여러 개를 준비하고 여러 번 수행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즉 ON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ON이 되면 이 N은 다 사용하면은 새롭게 또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해서 이거를 다 쓰기 전에 다운로드해서 새롭게 또 맥값을 계산하고 다시 업로드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전체 파일에 대한 맥값을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또 문제점 1,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무결성 검증 코드를 계산하기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해시 함수에서도 이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했냐면은 파일을 블럭 단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블럭 단위의 맥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용자는 각 블럭의 맥값을 계산하여 이 맥값을 전달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키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키만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건 O1이 되죠. 이 측면에서는 해피하겠죠. 서버는 파일과 각 블럭의 맥값을 유지합니다. 참고로 서버는 키가 없으니까 이 맥값들을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무결성 검증 서비스를 요청하면은 랜덤한 블럭을 선택해서 그거에 대한 맥값을 요청하게 되면 서버는 그 랜덤한 블럭에 대한 블럭 값과 맥값을 전달합니다. 블럭 값과 맥값. 그러면 사용자는 이 블럭 값과 맥값을 이용해서 두 개가 일치되는지를 살펴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지금까지는 내가 사용자가 자기 로컬에 어떤 해시 값이나 맥값만 유지하고 있었고 그 서버가 계산된 해시 값이나 맥값을 받아서 비교해서 손실된 것이 있는지 조작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은 맥 기반 간단 해결책 2는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원했던 것은 데이터를 받아서 확인하는 건 아니었는데 데이터를 받아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들은 해결하고는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 점인 거예요.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블럭값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서버의 비용이 증가하고 통신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정한 수의 랜덤 블럭과 맥값을 요청해서 받게 되는데 어떻게든 요 두 값을 받았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은 이 방법이 괜찮은 솔루션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형 암호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형 암호라는 건 어떤 식이냐 하면은 블럭을 n개 받으면 이 n개를 다 결합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고 맥값들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서 두 개의 값만 받아서 요 두 개를 이용해서 확인하게 되면 n개 블럭을 k개의 블럭을 일정한 수니까 k개의 블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맥 기반 그 해결책에서 이 해결책은 그 여러 개를 만약에 여러 번 하려 그러면 여러 개의 키를 준비해서 그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RSA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좀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RSA에서 사용되는 그 n값을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파이를 그 모듈러 파이 n으로 모듈러 한 값 k를 유지합니다. 요거를 하나만 유지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맥 값을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한 번 쓰면 k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 번 하고 싶으면은 여러 개의 k를 준비하고 맥 값을 계산한 다음에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ON이 되는 거죠. 요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는 RSA 이용하면은 얘는 사용자는 K 하나만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K와 N 값 하나만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G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G에 F승을 해서 S 값을 계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사용자는 이 S와 G의 K승을 확인합니다. S는 F 모드 N인데 F는 파이 N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K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S의 파이 N의 A승이고 S의 K승이니까 요건 1이 되니까 S의 K승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새롭게 G를 줘서 이 사용자는 O1만 유지한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혀 문제 없는 좋은 해결책이긴 하지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죠. 그래서 G를 파일 전체로 거듭 제거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학적으로는 다 가능한 솔루션이고 앞에 봤던 여기에서 필요했던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키는 그런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요 버전은 이 버전을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동용 암호를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학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체는 또 RSA인데요. 각 블럭마다 맥 값을 계산합니다. 근데 이 맥 값이 RSA 전자 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들을 다 서버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서버는 N개의 맥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무결성 검증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 중에 랜덤하게 K개를 요청을 합니다. K개를 요청하는데 K개의 맥 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K개를 여기는 C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C개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얘를 확인하기 위한 요 값까지 같이 만들어서 주면 서버는 사용자는 요걸 이용해 가지고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기법에서 사용자는 이 맥 값들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키들만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 방법은 이 방법을 좀 더 수학적인 원리들을 이용해서 개선하고 있다. 동형 암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들을 곱하면 이들의 합의 결과가 나오게끔 되는 건데, 여러 개의 전자 서명들을 곱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그 블럭 값들을 더한 값의 G승을 얻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서버는 여기서 각각을 이용해서 또 요 값을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약간 이 수학적인 내용이 복잡할 수 있는데, 이 세부적인 수학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